안녕하세요. 조선미 TV 조선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합리화의 원리. 우리 자기 합리화 많이 하면서 살고 있죠. 네, 뭐 저도 그냥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이러다가 하는 이제 자기 합리화는 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 적절히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때로는 이 자기 합리화가 중요한 결정을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고집장이처럼 비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와 내 아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자기 합리화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아니면 이제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인지부조화라는 이름은 좀 어렵죠. 인지부조화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다 아는 건데요. 그래도 한번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합쳐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인지부조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건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이걸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인지는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부조화는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간에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나 태도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쓰레기를 막 버려. 그러면 이제 내 행동을 보면서 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불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갖고 가면 불편하니까 이제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정도 버린다고 문제가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쓰레기는 앞으로 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행동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인지부조화가 사람을 이제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이제 환경 뭐 기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날 와서 엄마 분리수거가 되게 중요하대. 재활용이 중요하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되면 뭐 환경이 이렇게 돼서 기후가 이렇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가르쳤습니다. 그 분리수거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야, 기후가 그렇게 쉽게 변하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안 된다고. 근데 그 당시부터 이제 방송에서 뭐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 뭐 이제 이런 컨셉들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쓰레기를 분리를 하긴 하나 아주 성의껏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다 그 지구 오염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쓰레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가 너무 불편해서 기후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내 생각을 왜곡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참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학교에서 배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 혹은 뭐 대상 아니면 이제 감정 간에 서로 맞지 않으면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어머니는 별로 편치 않아. 난 그래서 뭐 시댁에 자주 가고 싶지 않은데 애들은 할머니를 좋아해. 이렇게 되면 불편하죠. 그럼 애들을 위해서 갈까? 내가 불편한데 가지 말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도 별로 이제 시어머니를 편치 않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때는 빨리 결정할 수 있죠. 별 고민 없이.
아이 뭐 자주 가지 말자.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 아 애들을 위해서 내가 좀 참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전부 다 이제 인지 부조화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게 너무 많이 겪는 거죠.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면서 산다. 자 이제 이 매일매일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나와 아이스크림의 관계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개일 것 같아요. 근데 비만은 싫습니다. 이게 다 그렇죠? 이것도 마이너스 2개쯤 될 것 같네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되는 게 맞겠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비만이 되겠죠 라고 한 건 뭔가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작용을 한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 3자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쳐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좋은데 살찌는 건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이거를 먹으면 살찔 텐데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긴장감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게 됩니다. 플러스로 전부 다 플러스건 어쨌든 합이 마이너스가 되게. 자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라 다 합치면 플러스가 됩니다. 아이스크림 따윈 안 먹어. 이게 이제 단호하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유혹적이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근데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면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뚱뚱해질래 하고 이거를 플러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먹어봤자 그 밥 한 끼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이스크림과 비만은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마이너스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합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합쳤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이스크림도 안 좋아하고 비만도 안 좋아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 그런 걸 왜 먹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 나와 아이스크림과 비만 간의 관계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다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사왔을 때 엄마 이거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마음이 2개죠. 아이스크림은 좋은데 이건 싫으니까 이걸 사온 딸에 대해서도 이걸 사온 딸이나 남편에 대해서 뭐 어머 좋아라 이런 마음과 왜 사왔어 이런 마음이 이제 동시에 느껴져서 그냥 어떤 감정이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이거를 요즘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죠? 예, 자 이거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뭐라든지 나는 싫은데 애들은 좋아해.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지 부조화 안에서 이걸 이제 적당히 이제 해결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남편은 싫어하는데 애들이 좋아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분명하죠. 근데 나도 싫어하고 애도 싫어하는데 남편만 좋아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지 부조화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뭐 내 맘대로 결정을 내리면 되죠. 이게 내 일이니까. 근데 이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결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제 차가 지금 한 10년쯤 됐는데, 그냥 이제 극단적으로 소형차를 살까, 캠핑카를 살까. 근데 캠핑카 말고 그냥 SUV로 하죠. 그냥 둘 다 살 수는 있는 종류니까 캠핑카는 저는 캠핑카에 대해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소형차를 살까 SUV를 살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소형차를 살래. SUV는 별로 나한테 안 맞아. 근데 저는 이제 SUV를 실제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리가 짧아서 탈 때 예전에 한번 치마 입고 타다가 좀 치마가 뜯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SUV 진짜 싫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은 자 부조화가 생기죠. 자 내가 소형차를 샀으면 이 소형차의 단점은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는 소형차를 샀을 때 이 차가 주차하기 좋아서 샀어요. 이제 주차하기 좋다는 건 장점이죠.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소형차를 타고 가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고속도로로 항상 이제 그 출퇴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형차를 탔더니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차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초보 운전자여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음에는 이 정도보다 큰 걸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또 소형차를 샀으니까 그 단점을 생각하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요즘 소형차들은 괜찮을 거야 뭐 라든지 나는 고속도로를 안 탈 거야 라든지 이렇게 이 단점을 이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소형차를 사면 SUV를 안 샀겠죠. 근데 SUV를 볼 때마다 좀 뽀대나는데 뭐라든지 있어 보이는데 라든지 저 되게 안정돼 보인다 하는 장점을 보면 이제 괴롭다는 겁니다. 괴롭죠. 우리가 옷 샀을 때도 그렇죠. 이렇게 좀 딱 붙는 슬림한 걸 살까 편한 걸 살까. 이게 뭐 저는 어제 그저께도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예쁜 옷을 입을까 편한 옷을 입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이렇게 좀 타이트한 걸 입었어요. 일단 예쁜 옷을. 근데 이게 약간 숨쉬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입고 이제 강의를 하고 너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제 거기 오는 청중분들을 생각해서 예의상 예쁜 옷을 입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입고 나니까 뭐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은 분명히 편한 옷을 입으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리화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여보 예쁜 옷을 입을까 편한 옷을 입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편한 옷을 입어 그러면 그치 역시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지 않았을 때 보이는 이 SUV의 장점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자 소형차의 긍정적인 정보를 더 얻으려고 하고 그쵸? 뭐 이렇게 뉴스 같은데 큰 차가 사고가 났다 소형차는 안 났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크게 부각돼서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사소하게 뭐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되기 때문에 정보나 태도를 이제 살짝 바꾼다. 이제 이런 정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산다. 너무 머리 쓰지 않고 산다. 이게 이제 복지의 차원입니다. 심리학에서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이제 정신적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뭐 굳이 심리학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체력이나 정신력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심리학을 굳이 들먹인 이유는 야 마음먹으면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도 강하게 우기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한 겁니다. 정신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긴장이나 불안에 의해서 정신력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이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야 공부하면 정신력으로 다 돼. 정신 번쩍 차리고 하면 왜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아이가 2, 3일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엔 반드시 거기에 그 맞먹는 어떤 소진, 피로,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정신적 에너지를 좀 조금 쓰려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되게 학문적인 말이네요. 좀 머리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쓴다는 건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살 때, 뭐 아니면 뭘 선택할 때 약간 이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제 얼른 결정하고 났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괴로우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데 이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소형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소형차를 사면 논리 정연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소형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소형차를 안 사면 형편없는 근거를,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소형차를 선호하는데 캠핑카를 샀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나는 소형차가 사고 싶은데 캠핑카를 샀으니까 캠핑카의 장점을 말이 안 되게 우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소형차가 좋아, 머릿속으로. 근데 소형차 캠핑카는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좋은 차를 사죠. 그랜저를 살까 제네시스를 살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좀 더 뽀대 나는 제네시스를 사고 싶어. 뽀대가 더 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하도 제네시스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제네시스를 사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가격 때문에 아니면 뭐 연비 때문에 이제 그랜저를 샀어. 그랜저를 샀는데 제네시스가 계속 너무 부러워. 그러면은 제네시스를 안 산 나를 합리화하려고 아주 비논리적으로 제네시스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거 자주 불난다는데? 라든지, 현대차가 망할 거라는데? 근데 그랜저도 현대차인가요? 뭐 어쨌든 뭐 아니면은 애를 뭐 학원을 보내는데 저 학원을 보내고 싶었는데 저 학원에 시험을 봤다가 안 됐어. 근데 이제 딴 집 엄마는 된 거죠. 딴 집에는. 그러면 그 학원 다니던 애, 내가 아는 애 중에 성적 안 나왔다던데요, 뭐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형편없는 논리를 자꾸 끌어오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갔어 라든지 사고 싶은데 못 샀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왜곡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좋은 걸 샀어 라든지 그게 더 좋은 선택이야 라고 강하게 이제 왜곡하게 되면 그 다음 선택들이 계속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는 우리 삶에 뭐 그렇게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차는 잘 사야죠. 잘 사야 되기 때문에 왜곡할 만큼 큰 실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심사숙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차를 사는 기준을 좀 몇 개 정해놨습니다. 1번, 기능과 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2번, 예뻐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은 객관적인 근거고 2번은 그냥 제가 선호하는 근거입니다. 일단 차가 예뻐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예쁜 걸 보지 않고 성능과 가성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 논리와 저의 주관적인 걸 합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차도 그렇게 살 건데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그렇게 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 차를 샀습니다. 이거 진짜 기계 좋아요, 뭐 라든지 이번에 이게 되게 잘 나왔어요 라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차를 샀는데 진짜 10년이 넘었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그거를 살 때 모양은 제 마음에 들었고요. 색깔을 제가 딱 골랐는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차를 탈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은데, 뭐 요즘은 이제 약간 소리가 많이 커지고 승차감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급적 10년인데 한 20년쯤 탈까 생각 중입니다. 고장만 나지 않으면 별 불만이 없어요. 자, 뭐 제가 근데 이제 차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나와 우리 아이의 관계는 이제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내가 애한테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고 애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네, 얘에 대해서 미움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사랑이고 애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뭔가가 하나 끼어듭니다. 자, 성적이라고 해보죠. 제일 첨예한. 여기에 성적이 들어갈 경우에 나는 당연히 성적에 대해서 플러스겠죠. 근데 애는 성적이 좋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아주 다수의 엄마들이 겪는 어마어마한 인지 부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도 사랑하는데 우리 애가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거 되게 상식적이죠. 근데 우리 애는 잘 못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바꿀지는 정말 집집마다 가장 그 집에서 큰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애가 한 3등급 이내였으면 좋겠어. 뭐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3등급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수도권이면은 대체로 2, 3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근데 우리 애가 이제 한 5등급을 해. 그럼 이제 나하고 이 성적의 관계는 마이너스겠죠. 플러스인데 아이하고 성적의 관계가 마이너스겠죠.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이 성적 뭐 좋아해, 뭐 중요해, 성적 뭐 중요해, 그냥 나중에 되면 다 알아서 살아 하면서 성적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야, 엄마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성적을 좀 못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해피해집니다. 해피하게 해결을 한 거예요. 뭐 사실 속으로 뭐 성적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와 나와 성적 사이에 그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성적에 대한 그 뭐 부러움, 갈망, 욕망 이제 이런 것들을 접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도저히 접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와 성적 간의 관계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요? 성적을 올려야죠.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이와 성적의 관계를 내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맘먹었어. 쟤 그냥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굳게 결심한 순간 이제 그 집에는 뭐 불화와 미움과 뭐 신경질과 짜증과 분란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이 아이가 뭐 이를테면 엄마의 노력에 따라서 성적이 좀씩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성적을 포기할 수 없는데, 애는 그만큼 안 올라지면 제일 불행한 경우는 그거죠. 내가 아이에 대한 감정을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너는 공부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적이 높은 게 필요한데, 나는 높은 성적을 원하는데 너는 그걸 못 받았어. 넌 쓸모없는 애야. 자, 그냥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엄마가 아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이제 늘 비하하거나 질책하거나 뭐 혼내거나 짜증내거나 이제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아이가 네가 원하는 거야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를 엄마가 왜곡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도 사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자, 그게 강한데 잘 못하면 굉장한 인지 부조화를 느끼면서 여기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 공부가 나빠요? 내가 나빠요? 당연히 내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책감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견뎌내야 되는 건 엄마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아이한테 떠넘기는 거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엄마는
성적을 잘 받으면 참 너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성적에 대해서 이 플러스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인지 부조합니다. 그러면은 성적을 밀어내든지 나를 비하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를 미워하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주로 이런 겁니다. 엄마가 분명히 성적을 좋아해. 성적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높은 성적을 바래. 플러스야. 근데 애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옵니다. 애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뭐 어쨌든. 근데 또 성적이 잘 나오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성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성도 좋으면 나중에 자기 역할이나 할래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뭐 어쨌든 왜 늘 아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엄마 역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분명히 이거를 원하는데 이거를 이제 감추고 다른 데다 투사하면 이제 강한 합리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이가 이걸 원해 라고 하면서 과한 학습량을 아무런 고민 없이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는 누구든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내 아이의 좋은 성적은 대다수 모두? 네, 어쨌든 다수의 부모가 바라는 거죠. 나와 아이와 성적의 관계는 다 플러스면 제일 좋고, 나는 진짜 성적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뭐 좀 쿨하고 보기 드문 부모님이 많으면 좋은데, 그냥 또 사회적 압력상 점수는 잘 받았으면 좋겠어. 잘 받으면 되는데 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셋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엄마가 잘하면 좋겠지만 미치지 못해요. 우리 아이는 요 정도로 긴장을 견디면 되는데 너 이 정도도 못해? 하고 이 관계를 바꿔버리거나 이건 네가 원하는 거잖아 하고 아이의 마음을 왜곡시키면 이제 나는 괜찮은데 아이한테 큰 정서적 문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왜곡됩니다. 왜곡된다고 말씀드린 건 이를테면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건 그냥 명제예요. 명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명제 배우셨죠? 명제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진실. 삼각형은 변이 3개고 각이 3개다. 맞나요? 그거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건 이제 내 삶의 어떤 전제고 명제예요. 근데 사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냥 뭐 나의 바램, 뭐 욕망 이렇게 표현한 게 맞지. 이걸 명제로 해놓으면 이 아이들은 평생 자기가 쓸모없다, 뭐 그다음에 자기가 뭘 해볼 수 없다,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나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우울이나 불안 문제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는 뭐 칭찬 많이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성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건 네가 원하는 거야 라고 왜곡을 시키면 이제 결국 아이만 불편해지고 길게 불편하고 이유 없이 괴롭고 인생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은 그때 사실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좋은 학원을 보낸다든지 많이 보낸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너무 많이 이제 애를 학원을 보내고 학습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도 다 이만큼은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별로 더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엄마가 생각하는 다른 애가 누군지 모르겠고 뭐 대부분 많이 시키는 집이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다른 애들은 그 정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봤자 대화, 이렇게 서로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얘가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와서 몇 시간 하고 뭐 언제 쉬죠? 이렇게 물어보면 틈틈이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얘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틈틈이 쉬는 정도로 되나요? 그럼 아니, 우리 동네 애들은 다 해요. 이제 이분은 인지부조화를 강하게 다 해결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 성적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아이한테 과한 학습량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합리화가 된다는 겁니다. 너 힘든 거 알아. 엄마는 안 힘든 줄 알아? 돈도 많이 들어. 근데 널 사랑하니까 이런 거야. 너 부응해야지. 근데 이렇게 딱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가 문제인 거죠. 자, 왜 문제냐면은 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학원, 좋은 과외를 붙였어.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돼. 그러면서 이게 마치 아이의 선택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희생했는데 왜 너는 못 따라오니?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끊임없이 이 공부와 나와 엄마 사이에서 끊임없이 인지부조화를 느끼면서 애가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비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공부를 못해.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엄마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좋은 분들인데 이제 아이한테 과한 압력을 주면서 별로 뭐랄까 고민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애를 위한 거예요는 사실은 인지 부조화를 내 입장에서 합리화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은 엄마들을 이렇게 만드는 더 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사회적 평가라는 거죠. 자, 사회적 평가와 나의 관계는 플러스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 남이 보는 시선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실력, 태도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사회적 평가는 거의 명제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항상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능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죠. 그럼 이제 내가 유능하면 이 색간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유능하면 당연히 사회적 평가를 좋게 받겠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플러스인데 떨어지지 않는군요. 여기는 항상 플러스인데 나는 그만큼 유능해. 그러면 이제 괴롭지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유능하다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 저는 멈추니까 되게 편하던데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능력, 유능함의 관계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면 마이너스에 고정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직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능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업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진 않죠. 이게 이제 오래된 워킹맘과 전업 어머니들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신 분들은 나도 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고 애를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이제 그 전업으로 애를 키우는 분들은 나도 일하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싶어 애를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제가 애를 키울 때는 이제 맞벌이 엄마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업으로 애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 약간 신세 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학교에서 뭔가를 하라고 부를 때 못 가거든요. 뭐 이렇게 급식, 그다음에 청소, 옛날에 이제 엄마들한테 그런 걸 좀 시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딸이 물어보지 않고 불참 이렇게 써서 이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또 같은 반의 엄마를 보면은 괜히 죄 지은 마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바빠서 어떡해요, 이런 이렇게 타고난 을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그래도 대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시키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인정받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야, 유능한 건 직업이야, 이렇게 하면 직업이 없으면 내가 괴롭겠고, 유능한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럼 이제 내 직업에 따라서 그렇겠고, 이렇게 이 사회적 평가가 이렇게 강하게 여기 있는 한은 나는 뭘 해도 이 인지부조화의 그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 나가는데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근데 내가 유능하다는 건 우리 애도 공부를 잘하는 건데 아니야. 이거 엄청난 또 인지부조화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유학을 보내거나 뭐라도 시키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꾸미느라고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고 아이도 너무 힘들고, 이 사회적 평가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인지적 구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이거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야 돼. 그러면 나도 잘 나가고 배우자도 잘 나가고 애들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아픈데 없어야 되고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되고. 네, 이게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가끔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웃이 있는데요. 그냥 잘 들여다보면 또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짧은 순간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가다 보면 작거나 크거나 이제 다 어려움에 직면하고요. 큰 어려움도 반드시 직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시간에 이 사회적 평가라는 거,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데 대단한데, 이런 게 내 염두에 얼마나 있는지를 좀 알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항상 나한테 다른 버거운 거, 불가능한 거, 아니면 내가 내 아이를 몰아쳐야 되는 거와 긴장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나를 본다 라든지 남이 나를 평가한다,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추상적인 말이고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겠죠. 근데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보면서 좀 저라고 치면 저를 보고 그냥 교수쯤 됐으면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저 사람하고 예를 들면 저 남편은 잘 나가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시, 지금부터 무시. 라든지 남편은 잘 나가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저 집 아들이 좀 아니야, 걔는 좀 앞날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시. 라든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집 전세래 뭐라든지. 그럼 그때부터 무시. 뭐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차는 왜 저 모양이야? 그럼 그때부터 무시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뭐 우리 형제, 배우자의 형제 이렇게 그렇게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서 그 남들의 존재를 탐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일가 친척이더라고요. 일가 친척, 친구, 친구도 다는 아니고 그냥 일부 친구, 일부 잘 나가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는 건 일가 친척, 그 중에 특히 잘 나가는 일가 친척의 시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것 같은 친구와 지인의 시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제일 긴장감을 주는 집단은 그 남편의 대학 동창 모임입니다. 근데 대학을 같이 나왔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성적을 갖고 이제 20대에 같이 출발을 한 거겠죠. 출발했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쫙 모이면 쟤는 무슨 차 이렇게 하고, 쟤는 지금 어제 은퇴했어 뭐라든지 명퇴했어, 쟤는 잘 나가서 지금 뭐 그 다음에 어디로 다녀, 이제 이런 게 쫙 이렇게 데이터가 막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 집에는 뭐해, 저 집에는 뭐해, 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쏟아져서 뭔가 야, 너네는 뭐 하냐, 지금 어딨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대인관계의 긴장감을 최고적으로 높이죠.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제가 꼭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의 지인을, 남편의 동창을. 이렇게 모이면 또 그 부인들끼리의 또 그런 이 데이터 분석, 이제 이런 게, 저는 이제 사실 데이터는 관심이 없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약간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일부, 내가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긴장되게 만들기 때문에 나한테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그런 자극은 그냥 안 만나면 된다.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네, 그들의 생각이나 평가에 민감해지지 않게 노력을 한다면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뭐 이런 거, 남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남이 볼 때 이렇게 하고 점점점에 남이 왜 나를 봐 라든지, 나는 남을 그렇게 안 보는데 라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라든지, 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나한테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 남이 볼 때 남은 10명 이내다. 10명 이내. 근데 10명 이내에 그 다음에 내 삶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명의 영향력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살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10명에서 20명을 안 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되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지부조화는 나도 모르게 나한테 긴장을 일으키는데, 사회적 평가는 항상 그 인지부조화의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평가라는 건 10명에서 20명 남짓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된다. 따라서 소신껏 아이를 키우시고 개인적인 삶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